붉은 비단 금침 위로 떨어진 것은 향기로운 꽃잎도 수줍은 정표도 아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식여진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기는 낡은 집신 한 켤레였다. 방금 전까지 화촉동방의 은은한 촛불 아래서 신부의 고운 자태를 훔쳐보며 춘정을 불태우려던 신랑 김영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앞에 놓인 흉물을 노려보았는데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으니 신방을 가득 채우던 백합 향기마저 집어삼킬 듯한 퀴퀴한 땀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그의 코끝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끈을 부여잡으며 고개를 들어 신부를 바라보았으나 족두리를 쓴 신부서 씨는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 집신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기괴했고 실수라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의도가 담긴 도발이었기에 형도의 가슴속에서는 당혹감과 더불어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요. 내 평생 이토록 모욕적인 처사는 처음 당해보오. 김영도가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한양 장안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자제이자 주색 잡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하의 한량 김영도가 첫날 밤 신방에서 거지나 신을 법한 집신을 선물 받다니 이것이 내일날이 밝아 저작거리에 퍼진다면 그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다. 그러나 서 씨는 남편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그 신발이 더럽게 보이십니까? 냄새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허나 제 눈에는 서방님이 걸치고 계신 그 화려한 비단 옷보다 이 집신이 1000배는 더 고귀해 보입니다. 서 씨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어 흥분해서 날뛰던 형도를 일순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두우면서도 형형한 빛을 발하고 있어 형도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마른 침을 삼켜야만 했다. 김영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다시 자리에 앉았으나 그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금침 위의 집신으로 향했다. 자세히 보니 그 신발은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험한 길을 수천 리는 걸은 듯 뒤축이 다 닳아 없어져 있었고 지풀 사이사이에는 말라붙은 진흙과 핏자국 같은 거무튀튀한 얼룩이 배어 있었다. 형도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대체 어느 미친 거지가 신다 버린 것을 주워와서 신성한 첫날 밤에 신랑을 능멸하려 드는 것이요. 내 비록 학문에는 뜻이 없고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긴 하나 양반의 채통을 이토록 무시당하고는 참을 수가 없소. 당장 이 흉물을 치우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이 방을 나가 다시는 부인을 찾지 않을 것이요. 형도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집신을 집어들어 형도의 무릎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거부할 수 없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어 형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게 되었다. 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촛불 심지를 가위로 툭 잘라내었고 방 안은 일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타오르는 불꽃으로 인해 더욱 선명한 명암을 드리웠다. 서방님, 밖에서는 서방님을 호탕한 풍류객이라 칭송할지 모르나 실상은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세월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 씨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형도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다. 형도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오는 듯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형도는 어릴 적부터 신동 소리를 들을 만큼 총명했으나 부유한 집안 환경과 넘쳐나는 재물 덕분에 굳이 힘들게 공부하거나 무예를 익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여인들과 노닥거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다. 오늘 이 혼인조차도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치르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으며 그의 마음은 이미 단골 기생인 홍매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 그대의 집안이 법도 있고 엄한 가문이라 들어 혼인을 승낙했거늘 첫날 밤부터 남편을 가르치려 들고 모욕을 주다니 과연 소문난 교수답지 않구려. 형도는 애써 태어난 척 비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 씨는 형도의 비아냥을 무시한 채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으십니까? 이 냄새나는 집신 한 짝에 담긴 사연을 듣고도 서방님이 지금처럼 당당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형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깟 거지 발사계 같은 신발에 무슨 대단한 사연이 있겠소? 내 돈을 주어 새 신을 수백 켤레 사줄 테니 당장 저것을 치우시오. 형도가 손을 휘저어 집신을 쳐내려 하자 서씨가 번개같이 형도의 손목을 낚아챘다. 여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 형도의 손목을 파고들었고 형도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혈로와도 같았다. 서방님, 부디 눈을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집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방님이 그토록 멸시하는, 그러나 서방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호사를 가능케 했던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살점이 묻어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서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잡은 손목을 놓지는 않았다. 형도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점차 취기가 달아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방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형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여인 앞에서, 그것도 갓 결혼한 아내 앞에서 공포심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좋소,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 대단한 사연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즐거워야 할 첫날 밤을 초상집 분위기로 만드는지. 형도는 짐짓 거만하게 말하며 팔짱을 꼈지만 이미 그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다. 그는 곁눈질로 다시금 그 흉측한 집신을 훔쳐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집신은 기묘하게도 슬픈 형상을 하고 있었다. 달아빠진 앞코는 마치 무언가를 갈구하며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듯했고 끊어진 끈은 고단한 삶의 끈을 놓아버린 자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다. 형도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어떤 기억의 파편이 건드려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더러운 물건에 마음이 쓰이는지 알 수 없어 더욱 짜증이 났다. 서 씨는 형도의 손목을 놓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정좌하고 앉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드리워지며 거대한 산처럼 형도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서방님,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저는 날이 밝는 대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김영도라는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조상의 은덕을 똥오줌보다 못하게 여기는 폐륜아라고 알리겠습니다. 서 씨의 말은 협박이 아닌 결연한 선언이었다. 형도는 그녀의 기세에 질려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거참 여자가 독하기가 살모사 같구려. 알겠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내 밤이 새도록 들어줄 테니.
형도는 술상 위에 놓인 식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기운을 전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한기는 여전했다. 서 씨는 집신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이 집신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엄동설 안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신었던 것입니다. 소년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집신 한 켤레와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형도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30년 전이라니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가 지금 자신의 신방에서 나와야 하는가? 형도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그녀의 입술을 주시했다. 소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구걸을 했고 살을 애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마구간 지푸라기 속에 몸을 파묻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신은 소년의 얼어붙은 발을 감싸주는 유일한 친구이자 방패였습니다. 걷고 또 걸어 발바닥이 터져 피 고름이 집신에 눌어붙고 그 위로 다시 흙먼지가 덮여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공하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입니다. 서 씨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다. 형도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 소년의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한 익숙함이 밀려왔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서 씨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형도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찌 알겠소. 어느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 자식이겠지. 형도는 애써 무심한 척 대꾸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서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형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아니요, 서방님은 아십니다. 아니, 아셔야만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지금 이 화려한 기와집을 짓고 서방님이 입고 있는 비단 옷을 마련하고 서방님이 마시는 그 향기로운 술을 빚어낸 서방님의 아버님, 고 김대감의 젊은 시절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형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대감,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자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구걸을 했다고? 형도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엄격한 분이셨다.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을 것 같은 고고한 분이셨다. 그런데 저 더럽고 냄새나는 집신이 아버지의 것이라니. 형도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집신과 서 씨를 번갈아 보았다. 거짓말. 아버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 후손이라 하셨소. 어찌 감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독하는 게요. 형도가 소리쳤지만 서 씨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형도 앞에 내밀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형도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네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일 것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의 비천했던 과거를 남기는 것은. 형도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서 씨는 그런 형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제끼를 박듯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임종 직전 제게 이 집신과 서찰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지요. 만약 내 아들 형도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거든 혼례 첫날 밤에 이 집신을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가문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형도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셨습니다. 형도의 손에서 서찰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화촉동방의 낭만은 산산조각이 났고 대신 차가운 현실의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집신에 배어있는 퀴퀴한 냄새는 이제 아버지의 피냄새처럼 느껴져 형도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벼랑 끝의 선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형도는 멍하니 집신을 내려다보았다. 닳고 다른 그 신발이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자신을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김영도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떨어진 누런 서찰은 마치 죽은 아비의 혼백이 되어 자신의 발목을 움켜쥐는 듯했고 눈앞에 놓인 흉측한 집신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형도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단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형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문을 박차고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신다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덜덜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쇠 문고리에 닿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 씨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나가시려거든 저를 베고 나가십시오. 서 씨의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없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형도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본 아내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촛불에 반사된 서슬 퍼런 칼날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 위에서 위태롭게 번뜩였다. 형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부인, 이게 무슨 짓이여? 당장 그 칼을 거두시오. 형도가 다급하게 소리쳤으나 서 씨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태산도 무너뜨릴 듯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서방님께서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아버님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한 것이 되며 저는 지아비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인이 됩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바에야 차라리 제가 먼저 목숨을 끊어 그 수치를 씻겠습니다. 서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하얀 목 피부 위로 붉은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형도는 기겁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술기운은 완전히 달아났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평소 기생들과 노닥거리며 보아왔던 교태 어린 여인의 모습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사생결단을 내린 장수의 기백이었다. 형도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뱉어냈다. 알겠소. 알겠으니 제발 그 흉한 물건을 치우시오. 내 앉아서 들리다. 대체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게요. 서씨는 그제야 은장도를 천천히 거두어 치마폭 속에 감추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어린 엄격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다시금 그 낡은 집신을 형도 쪽으로 밀어놓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럽게만 보였던 그 집신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서 씨는 조용히 입을 열어 김 대감에 숨겨진 과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아버님께서는 본래 이름조차 없는 노비의 자식이셨습니다. 주인집 마당을 쓸고 매일같이 매질을 당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도련님이 심심풀이로 쏜 화살에 아버님의 어머니, 즉 서방님의 할머님께서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늘 자신의 가문이 대대로 글을 읽는 선비 집안이라 자랑했었다. 주인집은 사죄는커녕 눈이 먼 종은 쓸모가 없다며 한겨울 엄동설안에 두 모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나이 고작 15이었습니다. 삼저고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쫓겨난 아버님은 눈먼 어미를 업고
눈보라치는 산길을 헤매셨습니다. 서 씨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형도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눈보라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벗겨 드시고 잘 곳이 없어 산짐승이 버리고 간 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신으셨던 것이 바로 이 집신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집더미를 주워 서툰 솜씨로 엮어 만든 이 신발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 해지고 닳아버렸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빠지고 동상에 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집신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 서방님 눈에 보이는 저 거무튀튀한 얼룩이 바로 그때 흘린 아버님의 피입니다. 형도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발을 쳐다보았다. 최고급 비단 버선으로 감싸진 자신의 발은 희고 부드러웠다. 한 번도 험한 길을 걸어본 적 없는 귀하디 귀한 발이었다. 순간 형도는 자신의 발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서 씨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은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힘을 길러 다시는 짓밟히지 않겠노라고. 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 모시고 흰 쌀밥을 배불리 먹게 하겠노라고. 그날부터 아버님은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이면 달빛 아래서 무거운 돌덩이를 들며 힘을 기르고 깎은 나무로 검수를 익히셨습니다. 전장에 나가서도 아버님은 늘 선봉에 서셨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 때 다른 병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아버님은 오로지 승리하여 공을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어올 때 아버님의 몸은 이미 수십 군데의 창칼 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바꾼 공로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대장군의 자리에 오르셨고 지금의 이 집안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서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처럼 고생하는 것이 싫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내 어린 시절에 한을 풀고자 아들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고 고기 반찬을 먹였다. 허나 그것이 독이 되어 내 아들을 병들게 할 줄은 몰랐구나. 나는 훌륭한 장수였을지는 모르나 실패한 아비로다. 형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의 그늘은 언제나 넓고 편안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안식처가 아버지의 살과 뼈를 깎아 만든 것임을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형도는 자신이 마셨던 수많은 술독들이, 기생들의 옷고름에 꽂아주었던 금비녀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피고름을 짜내어 만든 것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서방님, 서 씨가 형도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호소라기보다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렸다. 지금 서방님이 신고 계신 비단신을 벗으십시오. 형도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집신을 신으십시오. 서 씨의 손가락이 피 묻은 집신을 가리켰다. 형도는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발에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다 사가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저것을 신으라니. 형도의 거부에도 서 씨는 단호했다. 이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시험입니다. 서방님께서는 내일부터 이 집신을 신고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하인 한 명 대동하지 말고 돈 한 푼 지니지 않은 채 아버님이 젊은 시절 겪으셨던 바닥의 삶을 체험하고 오십시오. 기간은 이 집신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형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천하의 김영도가 거짓골로 길바닥을 헤매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실소, 내가 왜 그래야 하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창고에 가득한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한단 말이여. 나는 못하오, 절대 못하오. 형도가 고개를 저으며 소리치자 서 씨는 차갑게 일어섰다. 그녀는 주저없이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시오? 형도가 다급하게 물었다. 서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 혼인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지 못하는 남자와는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도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방님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진짜 거지가 되시겠지요. 선택하십시오. 제 발로 걸어나가 깨달음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쫓겨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시겠습니까? 서 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서 대감의 딸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죽어도 지키는 대쪽 같은 성품을 형도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유언장을 들고 관아로 간다면 평소 형도의 방탕함을 아니 꼽게 보던 조정 대신들이 옳다구나 하고 달려들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형도는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었다. 진퇴양난, 나갈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형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심지를 태우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형도는 무릎을 꿇은 채 집신을 내려다보았다. 퀴퀴한 냄새가 다시금 코를 찔렀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가 역겹다기보다는 묘하게 비릿한 슬픔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정말 이 신발을 신고 그 눈 덮인 산을 넘으셨단 말인가. 형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집신의 거친 표면을 만져보았다. 까칠한 지푸라기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 감촉은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같기도 했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해 들어와 잠든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던 그 투박하고 따뜻했던 손길. 형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도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누려온 편안한 삶에 대한 미련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 서 씨에 대한 오기와 두려움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주막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일이면 형도가 새 신랑이 되어 한턱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을 그들. 만약 자신이 집신을 신고 나타난다면 그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비웃을 것이다. 천하의 김영도가 미쳤구나. 장가를 잘못 들더니 신세 조졌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형도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서 씨가 들려준 눈보라 속을 헤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였다. 새벽녘이 되어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촛불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탁 소리와 함께 꺼졌다.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서 씨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형도의 결단을 기다리는 심판자처럼. 형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집신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단신을 천천히 벗었다. 부드러운 감촉이 발에서 떨어져 나가자 맨발에 닿는 방바닥의 냉기가 서늘했다. 형도는 떨리는 손으로 집신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형틀에 발을 집어넣듯 자신의 발을 그날고 더러운 집신 안으로 밀어넣었다. 발이 들어가는 순간 까칠한 지푸라기가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묵직함이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발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세월을 견뎌온 아버지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천근만근의 책임감이었다. 형도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신을 신은 발은 어색하고 불편하여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비틀거리는 형도를 보며 어둠 속에서 서 씨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 문을 나서면 서방님은 더 이상 김대감 댁의 귀한 도련님이 아닙니다. 바람찬 세상에 홀로 선 사내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서 씨는 형도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주먹밥 2덩이와 물 한 병,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활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형도는 보따리를 받아메고 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제 이 문을 열면 그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쳤다. 그래, 까짓것 해보자. 내가 정말 아버지의 핏줄인지 아니면 껍데기뿐인 놈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주마. 형도는 이를 악물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끼쳐오자 그의 얼굴을 때렸다. 마당에 쌓인 하얀 눈 위로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형도는 그 눈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뽀드득.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낡은 집신이 눈 속에 파묻혔다. 뒤에서 서씨가 큰 절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이, 그리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고독한 길이 길게 뻗어 있었다. 한양거리의 찬바람이 김영도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발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날카로운 고통이었다. 비단신에 익숙해져 있던 그의 발은 거친 지풀의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깨진 기왓장 위를 걷는 듯한 통증이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울려 퍼졌다. 대문을 나선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건만 형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땅으로 꺼지는 듯했.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개중에는 그를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기방을 드나들던 김대감댁 외동아들이 하루아침에 남루한 행색으로 다해진 집신을 끌고 다니는 꼴이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벌떼처럼 달라붙었으나 형도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갓의 차양을 깊이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잣거리의 유명한 술집 취향로 앞을 지나던 형도의 귓가에 익숙하고도 경박한 웃음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어이, 저기 가는 저 거짓골을 한 산에 어딘가 낯이 익지 않은가? 형도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니 평소 그와 형님 아우하며 어울려 다니던 한량 패거리들이 술상에 걸터 앉아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형도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박진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형도의 앞을 가로막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박진사는 형도의 갓을 툭 치며 비죽거렸다. 이게 누구신가? 어제 새신랑이 된 천하의 김영도 자네가 아니신가? 아니, 첫날 밤에 새색시에게 기력이라도 다 빨린 게야. 어찌 몰골이 이리도 초라하단 말인가. 좌중에서 와 하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형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주먹을 날리거나 호기롭게 술상을 엎어버렸을 터였다. 욱하는 성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순간 발끝에서 느껴지는 집신의 까칠한 감촉이 그의 이성을 붙잡았다. 참아야 한다. 나는 지금 김대감 댁 도련님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형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함으로써 분노를 삼켰다. 박진사는 대답 없는 형도가 만만해 보였는지 더욱 기고만장하여 형도의 집신을 발로 툭툭 찼다. 이복에 자네 부친이 남긴 재산이 얼만데 이런 흉물을 신고 다니나? 혹시 새색시가 무서워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건가? 이럴 게 아니라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받게. 내 자네 꼴이 하도 딱해 적선하는 셈 치고 한 잔 줌세. 그 순간 형도의 눈빛이 변했다. 멍하고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닌 짐승이 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서늘한 광채가 스쳤다. 형도는 박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라. 내 갈 길이 멀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어 시끄럽게 떠들던 좌중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사 역시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형도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등 뒤에서 미친놈 아니야? 귀신이라도 씌었나 봐 하는 욕설이 들려왔지만 형도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형도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과 술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허망하고 껍데기뿐인 것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하찮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지를. 형도의 발길이 닿은 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아내 서씨가 건네준 보따리 속의 지도에는 부친 김대감이 젊은 시절 수련했다던 동굴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산길은 가팔랐고 돌부리와 가시덤불이 쉴 새 없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이미 물집이 터지고 찢어진 발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집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의 비명이 절로 나왔지만 형도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은 이보다 더한 길을, 눈먼 할머니를 업고 걸으셨다. 그 생각 하나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칠흑 같은 공포로 변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형도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서 씨가 싸준 차게 식은 주먹밥을 베어 물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 밥알을 씹으며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껍질을 깨는 아픔의 눈물이었다. 동굴에 도착한 형도는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말이 수련이지 사실상 자신의 한계와의 싸움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 계곡의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정신을 맑게 했으며 무거운 바위를 들어올리며 굳어있던 근육을 깨웠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 손을 덜덜 떨었고 밤마다 근육통에 시달리며 끙끙 앓았다. 그만두고 싶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약한 마음이 수십 번도 더 고개를 들었다. 그때마다 형도는 집신을 쳐다보았다.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그 신발은 묵묵히 그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동자 같았고 동시에 돌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던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특히 아버지가 남긴 활을 당기는 훈련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 활은 일반 병사들이 쓰는 것보다 2배는 더 강한 장력이 필요한 강궁이었다. 형도의 연약한 손가락은 활시위를 당기기도 전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범벅이 되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았고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팽창했다. 그러나 화살은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힘없이 땅에 처박히기 일쑤였다. 으아악! 형도는 분함의 활을 땅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천하를 호령했다던 아버지의 피가 자신에게는 흐르지 않는 것만 같았다. 좌절감에 빠져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느 날 밤, 형도는 집신끈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지푸라기를 꼬아 끈을 잇기 시작했다. 거친 지푸라기가 손바닥을 긁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꼬았다. 그러다 문득 아내 서씨가 첫날 밤 신방에서 집신을 어루만지던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그 더러운 신발을 그토록 소중하게 다루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이라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끊어지면 다시 잇고 다르면 다시 기워 신으며 끝까지 나아갔던 아버지의 집념. 형도는 끊어진 집신끈을 단단히 묶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끊어졌던 의지의 끈도 다시금 동여매었다. 그래, 될 때까지 한다.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 활시위를 당기고야 말겠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때로는 거센 바람처럼 지나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며 산속의 녹음이 짙어졌다. 형도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희고 곱던 피부는 구릿빛으로 그을려
건강한 윤기가 흘렀고 물렁하던 살집 대신 단단한 근육이 갑옷처럼 온몸을 감쌌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다. 흐리멍덩하던 동태 눈깔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그윽하면서도 날카로운 안광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집신을 신고도 산길을 평지처럼 달릴 수 있었고 험한 바위를 맨손으로 기어오를 수 있었다. 발바닥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다. 그 굳은 살은 형도가 흘린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갑옷이었다. 어느 날 오후 형도는 다시 활을 들었다. 이제 그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렸다. 두 발로 대지를 단단히 딛고 상체를 꼿꼿이 세운 뒤 천천히 활시위를 당겼다. 찌지직 활대가 휘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전에는 꼼짝도 하지 않던 시위가 이제는 형도의 의지대로 팽팽하게 당겨져 턱 밑까지 왔다. 형도의 시선이 백보 밖에 소나무 줄기에 꽂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관역만이 존재하는 적막의 순간, 형도는 숨을 멈추고 손가락을 놓았다. 피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날아갔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히 소나무 줄기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깊이 박혔다. 나무가 부르르 떨리며 잎사귀들을 떨구었다. 형도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활을 내렸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해냈다. 드디어 아버지의 활을 당겼다. 아니, 단순히 활을 당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쏘아 죽이고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형도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웅장하게 메아리쳤다. 그날 밤 형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집신을 신고 전장을 누비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적군을 베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형도에게 손짓했다. 오너라,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잠에서 깬 형도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아내 서씨가 보고 싶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니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 날 수 있게 해준 그녀에게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가 산을 내려가는 날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하는 날이어야 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왔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침략해왔다는 소식이었다. 관군이 연전연패하고 도성은 공포에 휩싸였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속까지 전해졌다. 형도는 직감했다. 아버지가 집신을 물려준 이유, 아내가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음을. 나라가 위태롭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려 한다. 형도는 벽에 걸어둔 집신을 내려다 보았다.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낡고 해져서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된 신발. 하지만 형도에게 그 신발은 세상 그 어떤 명마보다 든든한 다리였고 그 어떤 복원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형도는 집신을 신었다.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마치 한 몸이 된 듯했다. 그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허리에는 산속에서 직접 깎아 만든 목검 대신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낡은 환도를 찼다. 동굴 밖으로 나서자 붉은 단풍이 불타오르는 산맥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곧 닥쳐올 전란의 불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형도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방탕한 한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난세를 평정하고 가문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닌
젊은 장수의 기백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기다리시오, 부인, 그리고 아버님. 이 김영도가 갑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반드시 승전보를 안고 돌아가겠소. 형도는 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가 내딛는 땅은 지축이 울릴 만큼 묵직했다. 낡은 집신이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마다 흙먼지가 일며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탕하 김영도는 죽었다. 그리고 구국의 영웅 김영도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북방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국경의 요충지, 탄천 벌판은 이미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 구름처럼 몰려온 오랑캐의 기병대는 말발굽 소리로 대지를 뒤흔들며 조선군의 진영을 유린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치솟는 불길과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 한가운데서 병사들의 비명과 말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처절한 교양곡을 울리고 있었으나 정작 군을 지휘해야 할 본영의 막사하는 침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휘관인 병마절도사 최대감은 겁에 질린 얼굴로 탁자 위에 펼쳐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이미 선봉대는 전멸했고 좌우익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어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대로면 도성까지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참모들 역시 고개를 떨군 채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사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천막을 걷어치우고 당당히 들어섰다. 들어온 이는 바로 김영도였다. 하지만 그의 행색은 장수라기보다는 산적에 가까웠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허름한 옷에 머리는 질끈 동여매었고 발에는 낡아빠진 집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어 좌중의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묘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최대감이 찡그린 얼굴로 소리쳤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군율이 엄한 본영의 허락도 없이 난입하다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다가오자 형도는 품속에서 병조에서 받은 임명장을 꺼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조정의 명을 받고 자원하여 달려온 유격장 김영도라 하오. 내 비록 관직은 낮으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높다 자부하오. 형도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단단하여 막사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유격장? 꼴을 보니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놈이 공을 세워 팔자를 고쳐보려고 온 모양이구나. 내 놈이 전쟁을 아느냐. 저 밖에 오랑캐들은 짐승 같은 놈들이다. 내 놈 같은 풋내기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다. 형도는 최대감의 조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큼성큼 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그곳은 오랑캐의 주력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계곡 뒤편의 험준한 절벽, 이른바 독수리 바위라 불리는 곳이었다. 적은 지금 승리에 도취하여 방심하고 있어.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으나 저들의 뒤를 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어. 내가 별동대를 이끌고 저 독수리 바위를 기어올라 적장의 목을 베어 오겠소. 형도의 말에 좌중은 술렁거렸다. 한 참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 나섰다. 이보시오. 저곳은 사냥도 미끄러진다는 천길 낭떠러지야. 게다가 지금은 눈이 얼어붙어 빙벽이 되었는데 거기를 기어오르겠다니 제정신이요? 죽으러 가려거든 혼자 갈 것이지 왜 아까운 병사들까지 개죽음시키려 하는가. 형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발을 가리켰다. 비단 가죽신을 신은 당신들이야 미끄러지겠지만 내 집신은 다르오. 이 거친 지푸라기가 얼음에 달라붙어 나를 지탱해 줄 것이오. 내 목숨을 걸고 장담하건대 오늘 밤 안으로 적장의 목을 이 탁자 위에 올려놓겠소. 최대감은
형도의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못해 승낙했다. 좋다. 내 놈이 죽기를 자청하니 말리지는 않겠다. 허나 실패한다면 군법으로 내 놈의 시체라도 능지처참할 것이다. 형도는 대답 대신 짧게 목례를 하고 막사를 나섰다. 그가 모집한 별동대는 패잔병들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대 5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을 잃거나 갈 곳이 없는 자들로 형도의 비장한 기세에 감화되어 그를 따르기로 맹세한 이들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형도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무거운 갑옷은 벗어던져라. 그리고 신발 위에 굵은 새끼줄을 감아라. 오늘 우리는 귀신이 되어 저 절벽을 넘는다. 병사들은 형도의 지시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였고 형도 역시 낡은 집신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다. 발끝에 닿는 집신의 까칠한 감촉이 마치 아내의 거친 손길처럼 느껴져 가슴을 뜨겁게 했다. 독수리 바위 아래 도착한 형도와 별동대는 숨을 죽이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얼음으로 뒤덮여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높이였으나 형도는 주저없이 첫 발을 내디뎠다. 바위 틈새를 찾아 손가락을 박아 넣고 집신씨는 발로 얼음 위를 딛자 놀랍게도 미끄러지지 않고 꽉 물리는 느낌이 들었다. 가죽신이었다면 벌써 미끄러져 추락했을 터였다. 아버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 천한 집신이 조선을 구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형도는 속으로 되뇌며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로운 등반을 이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산속에서 수련하며 단련된 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버텨주었다. 뒤따르는 병사들 역시 형도의 등을 이정표 삼아 묵묵히 절벽을 기어 올랐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바람 속에 묻혔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형도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고통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절벽 아래 계곡에는 수만 명의 오랑캐 군사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경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적장 쿠르칸이 호피가 깔린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형도의 눈에 들어왔다. 형도는 천천히 환도를 뽑아 들었다. 달빛을 받은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놈들을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쳐라. 형도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별동대는 굶주린 늑대 떼처럼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며 기습을 감행했다. 와, 갑작스러운 고함과 등 뒤에서의 공격에 오랑캐들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다.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적들은 형도와 별동대의 칼날 아래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형도는 잡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적장 쿠르칸을 향해 직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벼락처럼 빠르고 강력했다. 앞을 막아서는 적병의 목이 허공을 날았고 뿜어져 나온 피가 형도의 얼굴과 집신을 붉게 적셨다.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황한 쿠르칸이 급히 거대한 도끼를 집어들고 일어섰으나 형도는 이미 그의 코앞에 당도해 있었다. 내 놈이 이 군대의 대장이냐? 내 오늘 조선의 집신맛을 보여주마. 형도가 포효하며 몸을 날렸다. 캉,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쿠르칸은 괴력을 자랑하는 거구였으나 형도는 산속에서 바위를 들어올리며 다진 힘으로 결코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형도의 검은 변칙적이고 날카로워 쿠르칸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쿠르칸이 도끼를 크게 휘두르며 형도의 머리를 노렸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공포스러웠으나 형도는 집신의 접지력을 이용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몸을 낮춰 피했다.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하여 쿠르칸의 품 안으로 파고들며 검을 올려쳤다. 크악! 쿠르칸의 팔뚝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당황한 쿠르칸이 뒷걸음질 치다 얼음판에 미끄러져 휘청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형도는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한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아내의 눈물이다. 형도의 기합과 함께 그의 환도가 허공을 갈랐고 거대한 쿠르칸의 머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적장의 죽음을 목격한 오랑캐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패닉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적장이 죽었다. 모두 쫓아라. 형도가 적장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외치자 사기가 오른 조선군 별동대는 도망가는 적들을 맹렬히 추격했다. 한편 정면에서 대치하던 최대감의 본진 역시 적진의 혼란을 감지하고 총공격을 감행했다. 앞뒤에서 협공을 받은 오랑캐 군대는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북쪽으로 퇴각했다. 전투는 조선군의 기적 같은 대승으로 끝이 났다. 날이 밝아오자 탄천 벌판은 적들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승리의 함성이 계곡을 메우는 가운데 형도는 피범벅이 된 채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발에 신겨진 집시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닳고 찢어졌으며 적의 피를 잔뜩 머금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최대감과 장수들이 헐레벌떡 형도에게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거지 취급하던 최대감은 이제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형도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자네가 정말 해냈군. 귀신 같은 솜씨야. 조정의 장계를 올려 자네의 공을 제일 먼저 알리겠네. 병사들은 형도를 애워싸고 만세, 김영도 장군 만세들을 연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형도가 입은 허름한 옷이나 낡은 집신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질 않았다. 오히려 금갑옷보다 더 빛나는 영웅의 상징처럼 보였다. 하지만 형도는 환호하는 병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할 뿐 만면에 웃음을 띠지는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았다. 붉게 물든 집신, 그것은 이제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그가 넘어야 했던 시련의 증거이자 다시 태어난 자신의 분신이었다. 형도는 품속에서 아내가 싸주었던 이제는 비어버린 주먹밥 보따리 천을 꺼내어 피 묻은 칼을 닦았다. 그리고 북쪽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장수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돌아가자. 형도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들떠있던 청년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태산처럼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병사들이 길을 터주자 형도는 벅찬 가슴을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뚜벅뚜벅 피젖은 집신이 눈길 위에 선명한 붉은 발자국을 남기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 바람을 타고 한양으로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아내 서씨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었다. 그날 밤 승전보가 한양도성에 당도하자 권례는 발칵 뒤집혔다. 임금은 집신을 신은 장수가 나라를 구했다는 보고를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한때 장안의 조롱거리였던 탕하가 구국의 영웅이 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김영도의 이름을 노래처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김영도 본인은 화려한 개선 행렬이나 벼슬자리보다 집 안방에서 묵묵히 촛불을 켜고 기다릴 아내의 얼굴이 더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승전 축하연이 열리는 막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며 달아빠진 집신을 벗어 손에 쥐었다. 거친 지푸라기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양의 남대문이 활짝 열리고 승전을 알리는 웅장한 나팔 소리가 도성의 하늘을 갈랐다.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인파는 구름처럼 몰려들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백성들이 흔드는 깃발과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오색 찬란한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그 행렬의 선두 위풍당당한 백마 위에는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이름 김영도가 앉아 있었다. 불과 1년 전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문을 나섰던 그였다. 그러나 지금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 차 있었다. 저분이 집신 장군이시다.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 돌아오셨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은 천지를 진동케 했으나 말 위에 앉은 형도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하고 고요했다. 화려한 관복과 금장식을 한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전장에서 흘린 피의 냄새와 달아빠진 집신의 거친 촉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형도의 시선이 무심코 스쳐 지나간 곳은 과거 자신을 조롱했던 박진사와 한량 패거리들이 모여있던 주막 앞이었다. 그들은 이제 감히 형도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형도는 그들을 보며 비웃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형도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형도가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추지 않고 지나가자 박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형도는 씁쓸한 미소를 삼켰다. 진정한 복수는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으로 비상하여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궁궐에 도착한 형도는 임금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임금은 옥좌에서 내려와 형도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했다. 과인은 들었다. 그대가 험준한 절벽을 집신 하나의 의지에 기어올라 적장의 목을 베었다는 것을. 그대의 그 낡은 신발이 짐의 금관보다 더 빛나는구려. 임금은 형도에게 높은 벼슬과 광활한 토지 그리고 금은보화를 하사하려 했다. 그러나 형도는 정중하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양했다. 전하, 소신에게 과분한 상이옵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저를 따른 병사들의 것이며 무엇보다 못난 지아비를 깨우쳐 사지로 내몰아준 제 아내의 공이옵니다. 소신은 그저 부모님이 물려주신 튼튼한 다리로 걸었을 뿐이니 부디 이 공을 저의 집안과 아내에게 돌리게 해주소서. 임금은 형도의 겸손함에 더욱 감탄하며 그 청을 허락하고 친필로 충효이가라는 현판을 하사했다. 궁을 나선 형도의 발길이 향한 곳은 그토록 그리던 집이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대감마님, 살아 돌아오셨군요. 늙은 집사가 형도의 말굽비를 잡으며 통곡했다. 형도는 말에서 내려 하인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 주었다. 예전 같으면 하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거나 발길질을 했을 그였지만 이제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안채의 문이 열리며 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 역시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은 다소 야위어 있었으나 그대 쪽 같은 기품과 맑은 눈빛만은 여전했다. 서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형도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형도는 천천히 서 씨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진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형도는 서 씨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갑자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주위의 하인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렸다. 남편이, 그것도 개선장군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큰 절을 올렸다. 부인, 못난 지아비가 돌아왔소. 형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 씨의 눈시울이 그제야 붉어지며 물기가 차올랐다. 그녀는 황급히 내려와 형도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형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일어나세요, 서방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서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형도는 고개를 들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이제 신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검붉은 피와 흙으로 떡이 된 집신 뭉치였다. 형도는 그것을 서 씨의 두 손에 쥐어주었다. 부인이 내게 준 것은 신발이 아니라
사람의 길이었소. 이 집신이 닳아 없어질 때마다 내 헛된 욕심도 함께 떨어져 나갔고 발바닥에 피가 맺힐 때마다 아버님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기생의 치마폭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것이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형도의 뜨거운 눈물이 서씨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서씨는 그 흉측한 집신 뭉치를 가슴에 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살아 돌아오셨군요. 정말 장하십니다. 서방님은 이제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자 제게 자랑스러운 지아비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오열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날의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모두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고 하늘에는 어느새 맑게 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김영도의 집에서는 조촐하지만 뜻깊은 잔치가 열렸다. 형도는 비단 옷을 벗고 편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안주라고는 소박한 나물과 전 몇 가지뿐이었지만 형도에게는 산의 진미보다 더 꿀맛 같았. 부인, 내일 날이 밝으면 아버님의 사당에 이 집신을 올릴 것이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가보로 삼아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생각이요. 형도의 말에 서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어 문드러질 테니 제가 깨끗한 비단으로 함을 짜서 보관하겠습니다. 형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비단으로 감싸지 마시오. 흙 묻고 피 묻은 그 모습 그대로 보관해야 하오. 그래야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거칠의 허망함과 땀방울의 진실함을 깨닫지 않겠소. 비단은 낡으면 추해지지만 땀이 밴 집신은 낡을수록 빛나는 법이니 말이오. 서씨는 형도의 깊어진 생각에 다시 한번 놀라며 존경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방탕하였던 남편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깊은 철학을 가진 대장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김영도는 병조판서를 거쳐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성군 같은 재상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다. 늘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곳간을 가장 먼저 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다. 그의 집 사랑방에는 화려한 도자기나 그림 대신 유리함 속에 보관된 다다른 집신 한 켤레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형도가 늙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아내 서씨와 훌륭하게 자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형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는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집신을 가리켰다. 보아라. 저것이 우리 가문의 뿌리다. 너희가 입고 있는 비단옷은 언제든 찢어질 수 있고 너희가 가진 재물은 도둑맞을 수 있다. 허나 저 집신에 담긴 정신, 즉 스스로를 낮추고 인내하며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다. 형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아내 서씨에게 머물렀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형도의 눈에는 여전히 첫날 밤에 그 단호하고 아름다웠던 신부의 모습으로 보였다. 부인, 그대 덕분에 내 인생은 비단신보다 더 따뜻했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그대에게 집신을 선물하리다. 함께 그 길을 걷자고. 형도는 엷은 미소를 띠며 서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75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이자 진정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 편안한 안식에 든 것이다. 서씨는 남편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소리 죽여 울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이 아닌 한 생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애틋한 배웅이었다. 형도의 장례는 국장의 버금가는 예우로 치러졌으며 도성의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그를 집신 정승이라 부르며 그의 일화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영도의 후손들은 매년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 한가운데에 그 낡은 집신을 올려놓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혼례를 치르는 자손에게는 비단 예물과 함께 작은 집신 모형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초심을 잃지 말라. 화려함 속에 숨겨진 땀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김씨 가문을 수백 년간 명문가로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왕조가 바뀌고 강산이 변했어도 김영도의 집신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신고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가? 겉만 번지르르 한 남의 시선이라는 비단신인가? 아니면 자신의 소신과 노력으로 엮어 만든 투박한 집신인가? 어느 달 밝은 밤, 바람결에 문득 짚풀 냄새가 실려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김영도와 서씨 부부가 저승에서 나란히 집신을 신고 거닐며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응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북이란 창고에 쌓인 재물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넘은 사람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낡은 집신 한 켤레는 묵묵히 웅변하고 있다. 에잇, 재수가 없으려니.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고급 청아 백자가 마당 한 구석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지나가던 하인의 종아리를 스치자 하인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다. 그 난동의 주인공은 바로 김영도 대감의 늦둥이 외아들 15살 김운이었다. 비단 도포를 휘감고 머리에는 값비싼 옥관자를 꽂은 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놈들아, 내가 분명 신발코에 흙이 묻지 않게 가마를 대라고 일렀거늘 어찌하여 가마꾼의 발이 늦어 내 귀한 꽃신에 진흙을 묻히게 한단 말이냐. 내 놈들이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도 이리 게으름을 피우는 게냐. 우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신고 있던 꽃신을 벗어 마루 밑으로 집어던지고 맨발로 쿵쿵거리며 대청마루를 오갔다.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자 청백리인 김영도 대감이었으나 귀하게만 자란 아들은 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망나니로 자라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호랑이 아비에게서 강아지가 나왔다고, 집신 장군의 아들이 비단신 타령만 한다고. 그 시각 사랑방 문살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영도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책을 조용히 덮었다. 서책 표지에는 명심보감이라 쓰여 있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형도는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자신의 젊은 시절 그 방탕했던 모습이 아들 운에게서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보다 더했다. 자신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했을지언정 아랫사람을 이토록 잔혹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형도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내 나라실에는 밝았으나 자식 농사에는 흉작을 면치 못했구나.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내 서씨가 찻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 또한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마당에서 벌어진 소란을 그녀 역시 듣지 못했을 리 없었다. 서씨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감, 운이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험해집니다. 어제는 서당 훈장님께서 찾아와 운이가 학문은 뒷전이고 동무들을 괴롭히며 거드름만 피운다 하여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도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찻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부인, 내 잘못이오. 내가 전장을 떠돌고 나라실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오냐오냐 키웠소. 내 핏줄에 흐르는 그 더러운 오만함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게요. 형도의 자책에 서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자책만 하고 계실 겁니까? 싹이 노랗다고 뽑아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지가 휘어졌으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펴야지요. 대감,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대감께서 신으셨던 그 집신을요. 형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서씨의 말은 잊고 있었던 기억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그날 밤의 수치심,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깨달음. 형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걸음이 낫지. 부인, 채비를 해주시오. 내일 새벽 운이를 데리고 떠나겠소. 서씨는 묻지 않아도 형도의 의중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단 옷이 아닌 거친 무명옷과 투박한 집신 두 켤레였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형도는 곤히 자고 있는 아들 운을 깨웠다. 일어나라. 오늘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운은 비몽사몽간에 짜증을 냈다. 아버님, 이 새벽에 어딜 간단 말씀입니까? 하인들을 시키면 될 것을. 더 자겠습니다. 운이 이불을 뒤집어 쓰려 하자 형도는 가차없이 이불을 걷어차 버렸다. 찬바람이 훅 끼쳐오자 운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운은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형도는 마루에 놓인 무명옷과 집신을 가리켰다. 비단옷을 벗고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말도 가마도 없다.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 갈 것이다. 운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딱 벌렸다. 예? 이런 천한 것을 입으라고요? 그리고 걷다니요. 제 발이 얼마나 약한데. 아버님, 혹시 노망이 드신 것 아닙니까? 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도의 손바닥이 운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운은 생전 처음 맞아본 뺨을 감싸쥐고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형도의 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입 닥쳐라. 내 놈이 입고 먹는 그 모든 것이 백성의 피와 땀이다. 네가 천하다고 여기는 그 옷과 신발을 만들려 누군가는 밤새 배틀을 돌리고 짚을 꼬았다. 잔말 말고 입어라.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서슬퍼런 아버지의 호통에 우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다. 까칠한 지푸라기가 맨발에 닿자마자 따갑고 거북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님, 너무 까칠합니다. 양말이라도 주십시오. 운이 칭얼거렸지만 형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하인들도 없이 단둘이 떠나는 길, 운은 퉁퉁 부은 얼굴로 절뚝거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다. 한양 성문을 벗어나자마자 험한 산길이 시작되었다. 형도의 걸음은 빨랐다. 7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하고 힘이 넘쳤다. 반면 운은 한시진도 되지 않아 뒤처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다리야, 아버님, 제발 좀 쉬었다 가시지요. 발바닥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운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집신을 벗어던졌다. 하얗고 고운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집신끈이 닿은 발등은 붉게 쓸려 있었다. 형도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일어나라. 그 신발을 다시 신어라. 싫습니다. 죽어도 못 신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집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왜 거지처럼 걸어야 하냔 말입니다. 운이 악을 쓰며 대들었다. 형도는 천천히 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낡은 단검 하나를 꺼냈다. 운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형도는 단검으로 길가에 솟은 나무 뿌리를 내리쳤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뿌리가 잘려나갔다. 운아, 잘 보아라. 이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있지 않다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무는 어찌 되겠느냐. 운은 대답하지 못하고 훌쩍거렸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폭풍이 오면
가장 먼저 뽑혀 나간다. 너는 지금 화려한 꽃과 잎사귀만 자랑할 줄 알지. 너를 지탱하는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는 모르는구나. 형도는 집신을 주어 운해 앞에 던져주었다. 이 길은 30년 전 내가 너만 한 나이에 맨발로 쫓겨나 피눈물을 흘리며 걸었던 길이다. 내 할아버지는 노비였고 나는 거지였다. 네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길바닥에 흘린 내 피와 땀 위에서 자라난 것이다. 네가 오늘 이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짐승의 밥이 되든 굶어 죽든 네 알아서 하거라. 형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우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를 느꼈다. 돌아가는 길도 몰랐고 돈 한 푼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저 무서운 아버지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우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집신을 구겨 신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지만 절뚝거리며 걷고 또 걸었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곳은 북방의 험준한 산악지대, 옛 격전지인 탄천 벌판이었다. 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무명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발은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 집신과 한 몸이 되어 있었다. 배고픔에 지쳐 말할 힘조차 없었다. 형도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병사들의 무덤이 잡초 속에 묻혀 있었다. 형도는 무덤 앞에 집신을 벗어놓고 큰 절을 올렸다. 운도 엉겁결에 따라 절을 했다. 이곳이다. 형도가 입을 열었다. 바람 소리가 거세게 윙윙거렸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을 베고 내 동료들이 창자가 쏟아진 채 죽어가던 곳이다. 그때 내 발에는 지금 네가 신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집신이 신겨 있었다. 아니, 더 낡고 형편없었지. 겨울바람에 발가락이 얼어 터지고 적의 피가 묻어 미끌거리던 그 신발을 신고 나는 이 절벽을 기어 올랐다. 형도는 손가락으로 까마득한 독수리 바위를 가리켰다. 우는 그 높이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기를 기어 오르셨다고요? 그래. 오직 살아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우나, 너는 신발에 흙이 묻는 것이 불쾌하다고 했느냐? 나는 내 신발에 동료의 뇌수가 묻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왜인 줄 아느냐? 형도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 내가 멈추면 내 뒤에 있는 백성들이 내 아내와 훗날 태어날 네가 죽기 때문이었다. 장군의 신발은 비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진흙과 피로 만드는 것이다. 그때 근처 움막에서 밭을 갈던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칼자국 흉터가 있었다. 노인은 형도를 보더니 쟁기를 놓치고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김영도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노인은 엎드려 통곡했다. 장군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절벽 위에서 적장의 목을 베어 던지시던 그 모습. 제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형도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손을 잡았다. 박노인 살아있었구려. 정말 다행이요. 노인은 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련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장군님은 우리 같은 졸병들이 굶을 때 본인의 주먹밥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추위에 떨 때 본인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장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입고 계신 그 옷, 신고 계신 그 신발, 장군님께는 그 어떤 골룡포보다 귀한 것입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운의 어깨를 짚었다. 운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 던져버렸던 집신, 더럽다고 욕했던 흙먼지, 그것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이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성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짜증의 눈물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사무치는 부끄러움과 죄송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우는 형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흙바닥에 이마를 뚜시며 오열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그 무게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형도는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투박한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운의 머리카락을 타고 전해졌다. 일어나라. 이제 되었다. 내 발에 난 상처가 아물어 굳은 살이 될 때쯤이면 너도 진짜 사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형도는 노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 운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는 묵묵히 집신끈을 동여매고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았다. 그의 눈빛은 떠날 때의 흐리멍덩함이 사라지고 형도를 닮은 맑고 단단한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다. 한양집에 도착했을 때 서 씨는 대문 앞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남편과 아들을 보고 서 씨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기지 않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확 달라진 아들의 태도에서 씨의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날 이후 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다. 공부를 할 때나 무예를 익힐 때,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질 때면 그는 방 한 구석에 걸어둔 낡은 집신을 바라보았다. 그 집신에는 탄천 벌판의 흙과 자신의 피가 검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회초리보다 무서운 스승이었고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수호신이었다. 세월이 흘러 김영도가 세상을 떠나고 김훈이 가문을 이끌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이어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작은 집신 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우는 집안의 곳간을 모두 열어 구제하고 자신은 하루 한 끼 죽을 먹으며 버텼다. 가신들이 몸을 상할까 걱정하여 말리자 우는 웃으며 말했다. 내 아버님은 집신 한 짝으로 나라를 구하셨는데 내 어찌 쌀독을 껴안고 백성을 외면하겠느냐. 이 집신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나 또한 편히 잠들지 않을 것이다. 김영도가 남긴 낡은 집신 한 켤레는 그렇게 아들의 발을 거쳐 손자의 발로 또 그 후손의 발로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발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었다. 교만함을 경계하고 낮은 곳을 살피며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는 나침반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김씨 가문의 번영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답하곤 했다. 그 집안에는 보물단지가 없다네. 대신 냄새나고 흙 묻은 집신이 가보라지. 비단신은 다르면 버려지지만 그 집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자손들의 뼈대를 세워준다네.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을 맺는다. 혹시 당신의 신발장에 너무 편하고 예쁜 신발만 가득하지는 않은가? 가끔은 마음속에 낡은 집신을 꺼내어 신어보라. 조금 까칠하고 불편할지라도